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과 강원, 경기 남부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 특보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 피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사 유출과 산사태로 열차길이 끊기고 고속도로가 통제되는가 하면 하천과 저수지가 넘치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자, 최주현 기자, 현재 비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과 강원 지역 기차길이 끊겼습니다. 강한 비에 쓸린 토사가 유입되면서 충북선과 태백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요. 중앙선도 봉양에서 제천역 사이 구간에서 토사 유입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북과 강원 지역 철로 곳곳이 물에 잠긴 셈인데 지난밤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가 넘는 북지성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레일은 긴급 복구 작업 중이지만 정상 운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비탈면 토사 유출 사고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동충주 나들목에서 제천 분기점 구간 양방향이 통제됐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중원터널 부근에서는 양평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충주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송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실종된 소방대원은 가스폭발 매몰 사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도로가 침하하면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에서는 산사태가 양계장을 덮치면서 이동식 주택에 있던 남성 한 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1시 기준 비상 2단계 상황을 발령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는 100에서 200mm, 전북 경북 지역에도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특히 강원과 충북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며칠째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대피로 점검 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집중호우 상황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장혜찬 시사평론가 권솔 사회부 기자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호우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면 현재 중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중부 지역 중에서는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된 상태고요. 잠시 뒤에 오후 2시에는 서울, 경기 서울과 그리고 경기 북부, 그다음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폭넓게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네. 이 말은 즉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전선상에서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이제 시간당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서쪽에서 다시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면서 중부지방은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80mm, 100mm 이상의 지형의 영향을 받는 곳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특히 경보가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는 300mm 가까이 많은 비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로 비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현재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딘지도 좀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중부지방의 비구름비 형태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으로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시간당 20mm로 훌쩍 넘는 곳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산이 필요한 정도의 강도라고 하면 시간당 10mm 비가 되는데요. 시간당 20mm의 비면 우산을 쓰고도 우비를 입고서도 비를 많이 받고 비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받는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를 보통은 집중호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폭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2-3시간만 지속이 돼도 침수 피해는 당연하게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폭넓게 뭐 녹색 아니면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좀 폭넓게 분포하면 좋겠지만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서 지역에는 또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뭐 직경 한 20에서 40m만 살짝 떨어진 지역도 보면은 시간당 거의 한 50mm 이상에, 그러니까 이 집중호우라는 성격이 시간과 공간적인 집중도가 높다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네. 이들 지역의 비가 앞으로도 계속 약간의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선안에서의 비리의 강도를 좀 뿌릴 것으로 보여서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일단은 피해가 있지 않도록 대피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후에도 계속 비가 많이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권솔 기자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호우 피해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재산 피해가 좀 많이 짚어지는데요. 먼저 이천시입니다. 저수지 2기 무너지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저수지 2기 일부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이천시 율면 산양 저수지 인근입니다. 네. 그래서 시 관계자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고요. 정확한 피해는 아직 파악하는 중입니다. 충북 지역에도 이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충북 음성 감곡면에 저수지 주변 주민들 350가구입니다. 그리고 700여 명이 현재 마을회관에 대피한 상태인데요. 상평리, 주천저지수, 그리고 주변 주천리와 원당리, 이게 다 저수지 범람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컨대 토사에 깔린다거나 이런 위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원당리 마을회관에 대피한 상태인데요. 아직 오전 7시 43분에 감곡면 일대 내린 산사태 경보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가족이 있거나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전화 혹은 방송을 통해서 정보 체크하셔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 요소들 이제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지금 보니까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영동선 철도 영주 동해 구간 같은 경우도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고요. 충북선, 태백선 전 구간 같은 경우는 토사 유입으로 선로가 막혀서 코레일에서 복구 작업에 한창이지만 일단은 전 구간 선로 운행이 조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먼저 충북선 설명을 드리면 3탄과 공전역 간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백선 같은 경우도 입성리에서 쌍용역 간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서 마찬가지로 전 노선이 운행을 멈춘 상태이고요. 영동선은 현동과 분천역 간 선로에 토사가 쌓이면서 동해 영주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강릉과 동해역 그리고 영주와 동대구로 잇는 구간은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 복구갑을 투입해서 토사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토사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치 못하게 오늘 지방으로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은 철도 이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평론가님께서 철도 이외에 다른 수단을 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더 문제가 고속도로, 국도도 잠겼습니다. 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종이 휴가철이라 가지고 이미 이동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권솔 기자. 좀 상황을 짚어주시죠. 네, 사실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에도 워낙 곳곳이 침수되고 유실된 구간이 많아서 안전 운행을 하시려면 좀 피해가야 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 우선 먼저 중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음성휴게소 부근에 토사가 유출돼서요. 상행선, 하행선 양방향이 지금 모두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전 7시 10분에 하행선에서 그리고 50분 뒤, 그러니까 오전 8시에 상행선에서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운행이 어려워서요. 다른 구간으로 우회하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도 천등산 1터널 인근의 토사가 무너져서 현재 도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네. 터널 통행이 지금 전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려던 분들은 다른 길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관계자가 중장비를 투입해서 토사를 치우고 있는데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복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부 지역도 대부분 고속도로가 지금 빗길 운전을 유의하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중부 내력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방에 토사 유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평택과 제천선 그리고 국도로 우회 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충주 분기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중부선 하남 방향 음성 휴게소 부근과 남이 방향 일축 부근에서도 지금 폭우 때문에 토사가 유실돼 있어서요. 도로가 주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운행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어디 가실 때 이 지역 운행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인명 피해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 기자. 지금 폭우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 직원이 지금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7시 30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충북 충주시 산청면 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폭우 피해로 현장에 출동했던 충주소방서 직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된 건데요. 이 실종된 직원은 29살 송모 씨였습니다. 네. 이 소방관 같은 경우에 하천물이 불어나니까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려고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듯이 차량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끊기고 진흙탕이 넘치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이 화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반이 내려앉은 건데 이 상황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현재는 추정 중입니다. 소방당국이 구조대를 투입을 했고요. 사고 지점까지는 찾아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내보내드리고 있는 것인데 아직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천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주 지역이나 충주 지역에 다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실종자를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이제 계곡을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2일 경북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10분쯤 영도군 달산면 옥계 계곡에서 A군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숨진 13살 A군 같은 경우는 금항사 인근의 잠수교 중간 지점 배수로에 빨려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옥계 계곡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근 도로가 잠길 정도로 물이 불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곡이나 하천 근처로 피서 계획을 세우신 분들 지금의 기상 상황을 유의하시면서 그 계획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대표님, 호우주의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내려지는 거고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이 대피 요령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일반 분들의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그냥 많이 덥나 보다.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은 비가 정말 심각하게 많이 내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상 요소에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일 때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방제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기준으로 폭염특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기준의 특보를 만듭니다. 특히 호우특보의 경우에는 3시간에 6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거나 12시간 안에 110mm. 호우경보는 주의보보다 좀 단계가 더 높은 건데요. 3시간 안에 90mm의 비가 내리거나 12시간 안에 180mm 비가 내립니다.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1980년대 이후에는 보통 한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의 강도가 한 1년에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1980년대보다 50% 이상, 절반 이상의 집중호우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지금 이 기준으로 내리는 호우특보도 이 2018년에 공청회를 거쳐서 좀 더 집중호우에 걸맞는 형태의 기준으로 바뀌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심각한 어떤 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우특보가 발효가 됐을 때는 일단은 TV나 라디오에 발표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좀 수집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내일까지 비가 계속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될 지역과 또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 방금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일까지 예상되는 이 비의 지역은 지금 아무래도 호우특보 중에서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경기 북부와 서부 지역 중심,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 영남, 강원, 그러니까 영서에서 남부 지역 쪽으로 지금 한 3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곳이 많은데 이들 지역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좀 평상시에 침수 피해나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높은 곳으로 고지대로 좀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TV, 라디오와 인터넷 방송, 지금 저희 방송을 포함해서 지금 계속 실시간
실시간으로 특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정보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천변이나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도 좀 이 집중호우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강한 강도가 비가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빗줄기가 약간 좀 잦아졌다. 이게 한 몇 시간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때 좀 주변 지역을 틈틈이 점검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긴급하게 좀 구조 요청을 해도 구조 요청을 바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좀 응급약품이라든지 손전등과 이런 다양한 좀 응급 도구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촌이나 논둑이나 이런 물고 점검은 좀 평소에 좀 하지만 이미 강한 비가 내릴 때는 아예 외출 자체, 좀 점검 자체를 하는 것조차도 하시지 않는 것, 그 행동 자체가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 비가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지도 궁금하고 동시에 다음 주 이번 주 날씨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 제주도는 평상시보다 한 2주 정도 더 넘게 장마 기간이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도 9월 말이면은 이제 7월 말이면은 이미 끝나야 될 장맛비인데 사실상 기상청의 예보로는 8월 10일 정도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다음 주 후반, 그 다음 주 초반까지도 중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은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잡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일단 이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의 양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이 250mm를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고르게 내리면 괜찮지만 집중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집중도가 높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특보 지역, 지금 경기 충북 북부와 그러니까 충청도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이 전북과 경북 지역도 20에서 60, 그리고 아마도 지금 예상 강수량에 나와 있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장맛비라기보다는 이미 이 폭염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폭염으로 인한 소나기의 강수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또 태풍이 혹시 오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게 되면은 올해 첫 태풍이 되는 건데 지금 저 먼 바다에서 하구핏, 채찍질이라는 뜻의 하구핏 태풍이 다가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을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는 태풍에서 만들어진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 지금 이 장마전선,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대립을 하면서 좁은 구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건데 여기에 수증기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비가 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지금 뭐 소멸이 되는 어떤 지역이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북한 지역으로 예상을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직접적인 태풍의 피해라기보다는 다량의 수증기 유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태풍의 발생도 좀 이례적인 게 평년 한 이맘때쯤이면은 그래도 10개 가까이 발생을 해야 되는 태풍이 7월 말과 8월 초에 2개가 갑자기 발생해서 4개 정도면은 사실 이 태풍의 발생 정도도 평소에 발생하는 수준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 장마 유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 권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특징이 단시간에 또 국지성 호우가 기습적으로 퍼붓고 지나가는 곳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관찰해왔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야행성 강수다, 국직성 폭우다 이런 명칭까지 새로 정해져서 지금 명명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열대기후에서 스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폭포, 소나기가 마구마구 때려지는 경우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태풍에 관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 입은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예컨대 대전이라든지 부산 같은 큰 도시에도 뭐 지하 차도가 침수되면서 사람이 숨진다든지 아니면 도로 전체가 잠긴다든지 이런 모습이 관찰돼 왔습니다. 또 뭐 물바다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도로를 물바다로 만드는 그런 게릴라성 호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좀 원인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야행성 강수다. 새벽 시간에 준비를 못했는데 비가 왔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피해 증언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기상청에 문의를 해서 보니까 이게 원인이 어떤 거냐, 어디서부터 짚어야 되나라는 이런 문의를 했어요. 낮과 밤에 일단 기온 차이부터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밤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CG를 저희가 삽입을 했는데 화면에 뜨고 있잖아요. 그 남쪽 해상에서 강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빗속에 있는 수증기와 만나게 되는데 밤에는 햇볕이 없고 열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증기와 바람이 만나서 비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저희가 커피 들고 있으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고 찬 공기는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밤에는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구름이 불안정해진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스스로 발전한다고 해서 발전기 효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구름이 워낙에 안에 상황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오가면서 구름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가 쏟아지는 건데요.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기후가 변화한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열대성 기후인 스콜 같은 느낌이 아니냐, 야행성 강수 때문에 피해가 보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지성 폭우가 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용어가 명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행성 폭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마 이렇게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이 장마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진짜 그리고 작년에 장마가 이렇게 길었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긴 겁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앵커님의 질문에 요즘에 장난스럽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상청에 계신 분들도 많은 예보관님이 답이 되실 게 사실 우리가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미래에 좀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거의 경험 자료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 패턴 자체가 20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죠. 그리고 지난해죠. 2019년에는 기록적인 태풍. 한 해에 2-3개 정도 발생을 해야 하는데 무려 7개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또 뜻하지 않았던 기록적인 장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경험상의 패턴에서 벗어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게 일단은 특징인데요. 지금 보통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19일 정도 시작이 돼서 한 7월 21일경 끝나서 32일 정도 이어져야 될 장마가 올해는 무려 48일 정도 이어졌고요. 지금 남부지방도 6월 23일에서 7월 24일 사이에 끝나야 될 장마가 네. 무려 한 일주일 정도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은 시작은 6월 24일에 평년만큼 시작은 하긴 했지만 지금은 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부지방의 장마가 가장 길게 이어졌을 때 일수가 한 47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재까지 기상청 예보대로 8월 10일날 장마가 끝난다라고 하면 한 46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록을 깨는 거는 아니지만 거의 기록에 준하는 수준인데 네. 이번 장마의 특징은 좀 자료를 살펴보니 좀 과거에는 장마가 이렇게 47일까지 길었던 패턴이 사실 좀 일찍 시작해서 좀 평소보다 좀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정도였는데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도 그렇고 중부지방도 그렇고 7월 말 전에는 끝나야 될 장마가 8월 중순이 가까워질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8월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특이한 특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습도가 높아졌고 앞서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온이 높게 되면 기온 안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는데 수증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비구름을 붙여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이 비구름을 커지게 만드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이른 장마가 시작이 돼도 어떤 집중호우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반면에 8월까지 이어지는 긴 기간의 장마, 그러니까 뒤쪽 8월로 이어졌을 때 집중호우의 피해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우려해 주셨는데 장마가 굉장히 길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평론가님. 이 긴 장마가 끝나면 찾아올 더위가 두려운 거예요. 폭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긴 장마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예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폭염 같은 경우는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게 되면 폭염으로 기록이 됩니다. 2016년에는 16.8일, 그리고 2018년에는 14.3일, 2019년에는 9.2를 기록했는데 사실 8월 15일 우리가 말복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지나게 되면 폭염이 어느 정도 한풀 꺾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게 되면서 이 더울 수 있는 폭염이 우려되는 날짜 자체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상 전문가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 열흘 안팎의 폭염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폭염에 취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만 장마 이후에 추가 피해를 또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오래도록 장마 전선에 머물고 난 이후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온도와 상관없이 체감 불쾌지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폭염에 또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상 상황까지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 상황 그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가 오늘 새벽 1시에 그 비상 단계를 위기경보를 이제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상황은 악화됐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중대본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는데요. 오늘 새벽 1시에 이걸 한 단계 더 격상을 시킨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충북과 경기 그리고 강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아지면서 단계가 상향됐다. 한마디로 대비하고 조심해야 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지역이 많아졌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행안부에서 경보를 격상을 하면 우선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대기 모드, 비상 대기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실시간 기상 상황을 잘 챙겨봐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피해 우려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 이 주민들에게도 안내 문자가 간다든지 아니면 사전 대피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예컨대 해안가에는 만조가 되면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순회를 돌기도 하고요. 안전 대피 문자를 보내거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본 비상 단계 격상과 함께 산사태주의보도 지금 여러 지역에 내려져 있어요. 예.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상향돼 있는 상황인데요. 산사태 예측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자료, 강우 자료, 그리고 권역별 산사태 토양 함수 지수, 그러니까 땅이 물에 얼마나 젖어 있느냐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100%에 도달했다. 정말 물에 많이 젖었다. 위험하다. 침수가 이렇게 지반이 내려앉고 하면처럼 땅이 꺼질 우려가 있다. 이럴 때 경보가 발령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난 1일 대표적으로 연천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어제입니다. 양주와 동두천에도 이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돼 있는 상태긴 한데 이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힌트를 준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까지, 3일까지죠. 최대 250mm의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 발표가 나왔던 만큼 이렇게 안전 문자가 가는 지역,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으로 격상하면서 새로 호우경보가 내려질 것이다, 내려지고 있다고 지정한 지역 주민분들께서 좀 더 안전에 유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피해 상황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집중 호우 시의 행동 요령입니다. 제작진에서도 행동 요령과 관련된 CG를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요 내용들 행동 요령들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고 혹시나 큰 사안이 있지 않도록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나 아니면 앱을 이용해서도 행동 요령 같은 것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또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또 주변에 노령 또 이런 정보들에 다 접근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 한번 해주시고 어디에 계신지 어느 상황이신지를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평론가님께 여쭈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인명피해 얘기입니다. 이제 도림천이 갑자기 또 물이 불어나면서 사망자가 생겼죠. 이 도림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도림천 관악구에 있는 시내 하천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근에 산책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호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게 되면서 도림천 복림교 주변을 산책하던 80대 노인이 급류에 휩쓸려 구조되었지만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비슷한 시각 도림천 인근에서 산책하다 행인 25명이 고립되었지만요. 이 고립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구조대에 의해서 오후 2시를 넘어서 구조가 되었는데요. 80대 노인 희생자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급류가 일어났을 때, 이 수위가 높아졌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이 있었지만 지팡이에 의존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류나 이러한 수위 상승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인근의 하천이나 이런 내천들 당분간은 근처로 가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또 강조해서 드려야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면은 이게 강남역이 또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가. 인터넷에서는 보니까 강남 무슨 워터파크 이런 약간 비판적인 성격이 담긴 이런 단어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상습 침수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제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강남역 일대에 지금 물이 역류하고 침수되는 영상, 사진 등이 많이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집중호우가 퍼부어지자 또 맨홀 뚜껑 하나가 빠지면서 일대 도로가 어제 오후 1시부터 침수가 된 것인데요. 당시 이곳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었고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러한 침수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2년 전에도 관련된 시설물을 복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역시나 이 맨홀 뚜껑이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요. 매년 지자체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이 재해 대비가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긴 장마가요, 앞으로 흔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장마철 건강 챙길 수 있는 꿀팁 좀 전해주시죠. 앞서 그 폭염특보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폭염주의보 기준도 올해 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 체감하는 더위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히 한여름철에는 기온과 함께 습도가 높아지면은 이 체내의 열을 밖으로 빼지 못하는 그런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 느끼는 더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폭염이 좀 이어질 때에는 좀 폭염에 좀 취약한 어르신분이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습도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입소를 좋아하는 세균성 질환의 확산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좀 청결과 함께 이런 세균 번식과 음식물 섭취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폭염이 또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비는 내리지 않는다고 또 폭우에 대한 그 긴장감을 좀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8월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2000년 이후부터 장마가 끝나고 나서도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의 형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남아 지역의 스콜성 강우 형태가 내리는 빈도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폭염과 함께 또 폭우에 대한 대비도 부지런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호우 상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뉴스 계속해서 그 호우 상황 설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맹소영 대표 또 권솔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부동산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권 주도로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주택 임대 체계가 급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전세가 동나고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전세 제도는 계속 유효할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애매한 조항 때문에 집주인, 세입자 싸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셋값을 2년 전과 비교해보면 4억 원 후반대에서 6억 원 초반대로 2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27%의 5분의 1 수준인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54주 연속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서울이 4%로 보증금 1억 원에 1년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89%인 예금 금리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월세를 선호하게 돼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월세로 돌렸을 때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종 부동산 규제, 실거주 조건이 강화된 것도 전세 공급을 위축시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세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이 54%로 매매 가격의 절반 이상인 만큼 보증금을 빼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집주인이 상당수기 때문입니다. 또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부동산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김관욱 개명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임시 국무회의도 통과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우선 얘기 듣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는 침소 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방금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듣고 들어봤는데 소장님 보면 일부 보도가 침소봉대하는 거고 과장 뉴스다. 뭐 일부 지역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철저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왜 이렇게 임대차 시장에 목맬까요? 왜냐? 우리 온 국민은 내 집 아니면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다는 얘기죠. 전체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가구 수가 한 2천만 가구 정도 돼요. 이 가운데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한 750만 가구, 거의 한 40% 가까이가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종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대차 3법의 취지는 분명해요. 집주인 보호하는 게 아니다. 세입자 보호하겠다. 전월세 시장 안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정이 너무 좀 정의롭지 못해서 일부 이 초기 시행에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물론 국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고요. 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그동안은 이 묵시적 계약을 통해서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별다른 이제 전세 값 인상 없이 살아왔던 분도 이번 기회에 내보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은 두 가지예요.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뭐 2년 내지 4년 정도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을에 신혼부부들 그리고 학군이 좋아서 교육 때문에 이사하려는 분들은 지금 전세 물건이 거의 동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높은 호가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매해야 되나 아니면 전세 물건 없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지금 굉장히 품귀 현상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 또 뭐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 고민하는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주로 세입자의 2+2 한 번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가 직전 계약분의 상한 5%를 지켜야 하고요. 네. 서울과 같이 전셋값이 급등락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5% 미만으로 인상률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적으로 그동안 규제를 거듭하면서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장기로 보유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2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현금 청산됩니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전세 계약을 소급 적용한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니 네. 이 기회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 이 임대차 3법의 예외 규정 가운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직계 존비속까지만 얘기가 되고 배우자가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입주할 겁니다는 안 됩니다. 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늘어난 보유세 부담 다음 주 초에는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돼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관련 법안들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집주인은.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반월세, 반전세로 이제 넣어서 그런 이제 세금 부담을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은 명약관화한 것 같아요.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거를 좀 다루는 건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날 사이에 한꺼번에 국회를 다 통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령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요. 국토부는 매일 지금 보도자를 내고 있습니다. Q&A를 내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 조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전부 다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또다시 L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해서 지역에도 똑같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사를 두겠다는 겁니다. 네. 자, 문제는 뭐냐? 자, 지금 3개월 이내에 뭐 인력 구성해서 지사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해당되는 이 분쟁 조정의 경우가 개인별로 사례별로 너무나 여러 건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충분한 인력과 이제 장비, 동원, 비용이 좀 투입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 법안이요, 세입자를 이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거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요, 교수님. 네. 이게 지금 2년 더하기 2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 기간이 길어지면 4년인데 4년 뒤에 한 번씩 전셋값을 어쨌든 뭐 올리고 인상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년 주기로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바뀌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세금의 부담을 사실상 들어오는 어떤 임차인에게 그걸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이 굉장히 폭등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뿐만 아니라 이걸 전월세로 바뀌는 월세로 바꾸거나 반전세로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부담이 세입자에게 더 많이 이제 전가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4년마다 이것이 이 전세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관계 당국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다 후속 처리를 하느냐가 사실은 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시행령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실거주하겠다, 집주인이. 그럼 이제 나가야 돼요. 못 살고 나가는 건데, 세입자. 근데 실거주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 혹시 뭐 이거 흥신소를 해서 조사를 내가 따로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이 집주인이나 그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하게 되면 계약갱신 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뭐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것 불법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도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남의 우편물 함부로 확인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우편물이라 할 경우에는 뭐 내가 잠시 다른 지역에 우편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집주인이나 이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를 한다고 밝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때 이전 세입자가 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집주인이 배상해야 된다는 위험 부담은 분명히 제도의 단서로 달아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거주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고 파악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될 파트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뭐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뭐 세입자 내보내는 법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 언급이 되는 게 전세 대출을 연장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 전세 대출은 지금 은행에서 세 곳의 보증을 통해서 돼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세 곳 가운데 한 곳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은 전체 절반 이상이 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보증은 집주인의 질권성정이랑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세대출을 세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나머지 두 곳,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질권성정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혼선이 생기니까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것까지도 조례를 마련해서 이제 실무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전세대출을 가지고서 집주인이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례는 조금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전세 계약서를 아예 쓸 때 네. 내가 2년만 살고 나가겠다. 이렇게 아예 써버리자. 특약.
뭐 이런 거죠. 아니면 2년 뒤에 내가 5% 상한선보다 더 올려주겠다. 이런 특약을 만약에 세입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한 겁니까? 세입자는 두 가지 경우예요. 일단은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현재 규칙상 임대차 3법이 입법이죠. 입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기존에 계약했던 세입자가 냈던 특약은 무효지만 세입자에게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뭐 5% 이상을 올려달라 그랬다. 아니면 임대 기간에 대한 얘기했다라고 하면 세법 시행에 따라서 정확하게 올려줬던 임대료는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나중에 임대 계약 개시 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이 아니라 2년 만료 후에 그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다시 2년 플러스 직전 계약분의 5% 미만으로 이제 전월세를 이제 상한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의 권리 선택에 지금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정말 드문 제도인 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이 전세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은 사실 몇 년 최근의 흐름이 전세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주는 것이 어떤 현상, 일반적 현상이었는데 이것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당장 내야 되는 돈이 전세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전세라든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내야 되는 어떤 세금들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세의 어떤 축소 경향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주택 임대 체계가 급변하게 되면서 전세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뭐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준병 의원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제도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전세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게 뭐 개발 시대의 의식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리고 뭐 자가에 살든 전세에 살든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월 납입금을 내는 것이 사실상의 월세와는 비슷한 형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세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동일한 아파트나 동일한 주택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금리 이자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주거비가 낮다는 그러한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라는 제도를 그동안 많이 선호했던 것인데, 물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전세 매물이 없어서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뭐 개발 시대의 의식이 머물러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 법안을 위반하는 국회의원답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이 다수당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이 전세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제도 마련 이후에 피해를 입게 될 세입자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월세로 제도가 전환될 때 과도한 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춰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글쎄요, 좀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비판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곧 이제 또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네.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하고, 또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좀 실효성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 거기 매물에 귀한 전세, 귀한 전세, 전세님이라고 부른대요. 전세님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 좋긴 좋지만 취지는 100번 공감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전세제도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주거 비용을 월세로 나가게 되면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정부가 다음 주 초에 내올 이제 이 주택 수도권의 이제 공급 대책 방안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연 서울과 수도권에 당장 집을 이제 많이 새 집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걸 죄악시해 왔어요. 현 정부는 이 불로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지금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민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도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조건을 걸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일 지금 30년 이상이 돼서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서울의 가구 수가 한 5만 8천 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과연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이걸 받아들일 거냐. 지금도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에 걸려 있어요. 지난 주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정 땅값과 주거비 이상, 건축비 이상 받지 못해요. 여기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용적률을 늘려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늘어난 주택,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으로 환수한다면 과연 집주인 입장에서,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정부가 최악의 카드로 민간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겠지만 시장의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의 후폭풍과 추가로 나올 공급 대책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이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19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의석수가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분위기도 이 의석수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강경해졌고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여야 협치, 합의라는 관행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여당이 176석을 점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강경해졌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답변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계셨죠? 네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질문도 같은 질문을 하세요. 검증대에 선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과학적이거나 경솔한 언행을 야당 의원한테 하고 있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협치가 필요할 때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 관행은 곳곳에서 깨졌습니다. 예결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모두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재위와 국토위, 법사위에서는 야당의 상정 반대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에 기립 표결이 동원됐습니다. 대개 법안 상정은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달랐습니다. 물리적 저지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은 수적 열세를 핑계로 툭하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자유로 독재 앞잡이해라. 국회법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민주당과 합의 관행을 깼다고 주장하는 통합당 사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원 연설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듣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 5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윤희숙 의원의 의원 연설입니다. 5분 정도의 국회 연설인데 이게 SNS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국민적인 일부의 호응도 있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명연설과 유사하게 이 첫 문장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저런 내용들이 사실 입법 과정 속에서 야당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법안의 내용에 내려가 있어야지 저렇게 선언적 의미만 갖고서는 사실상 입법 활동의 완성도는 크지 않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이제 강력한 이 메시지가 된 것은 저는 임차인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임차인이며 임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1주택 소유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주택의 임차인의 어떤 그 처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월세로 모든 것이 전환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라든가 임대사업자가 아주 대규모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역량을 갖고서 지금 임대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갚아나가느냐.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메꾸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또 일부는 이제 월세를 다 하기도 하죠. 근데 월세로 모든 걸 다 돌린다? 월세가 안 나왔을 때 그 리스크는 누가 그걸 담보하나요? 몇 달만 쳐도 본인이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일정 부분 영세적인 다주택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실질적으로 전세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저는 허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최근의 상황에서 야당이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 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요, 평론가님. 네, 진중권 전 교수도 이제야 제대로 한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진중권 전 교수의 진단에 동의합니다.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 상당수의 심정을 대변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기도 하는 등 많은 회자가 되고 있고 고평가를 네.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윤희숙 의원이 뭐 임대인도 하고 있다 이런 네. 메신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선명하고 정책적인 메시지가 야당에서 참 오랜만에 나왔구나. 그런 부분이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러한 메시지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녹아들었으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었을 텐데 상임위를 장악한 여당이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절차인 소위 구성이나 소위 토론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축조심사와 같은 절차를 급하다는 이유로 모두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의원회관에서의 본회의장에서의 찬반 토론 외에는 이런 식의 반대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점. 그런데 여기서 도드라지는 점은 이런 기회가 없을 때 대다수의 다른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 생략을 지적하면서 여당을 향해서 다수당의 횡포다, 독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절차적 생략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조목조목 비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당이 이 절대 소수인 상황에서 여당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상임위에서 퇴장하거나 보이콧하고 독재라고 소리치는 방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윤희숙 의원처럼 정책적 비판을 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후자의 경우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공감해준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야당 입장에서도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이다 발언이냐, 꼬리 잡기, 비판,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갑자기 이 논란에 박범계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윤희숙 의원 발언을 두고 뭐 얘기를 했는데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이 부분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이 눈부라리고 이렇게 호통치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떤 현상이었는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매우 조리 있게 얘기를 했다. 그거를 이제 대비시키는 와중에 그런 억양의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한 거는 이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인이 평가를 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칭찬을 한 건데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억양이라는 단어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사투리들이 있는 것이고 억양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일정 부분 지적을 하고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의 말이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이런 뭐 말투라든가 뭐 이런 걸 꼬리 잡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평론가님. 이제 박 의원이 해명 글을 또 올렸죠.
네, 박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이상한 억양 같은 게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호통을 치거나 언성을 높였던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적절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을 지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지우기도 했고요. 또 박범계 의원에게 주어졌던 비판이 본인은 3주택자인 걸로 알려주고 있는데 아니 3주택자가 어떻게 이 임차제도, 임대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습니다만 2주택 1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처분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메신저에 대한 꼬리잡기, 그러니까 알고 보니 뭐 임대도 겸하고 있지 않느냐,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말싸움을 하게 된다면 결국 박범계 의원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3주택자 아니냐 말했던 것처럼 발언의 자격을 계속해서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대부분 국가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징되게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위선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국가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하고 또 수긍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정치권에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번 박범계 의원과 유니스 의원 사이의 논쟁을 보면서도 더욱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 상황이 의석수에 아마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반대 법안을 상정했는데 반대 법안 상정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보면은 소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주변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소위를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당이 소위에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조금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이 여당이 입법 과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든 민주당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야당, 특히나 통합당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냥 스스로를 배제시켜가지고 들러리 안 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떤 논란에 참여해서 어떤 법안이건 여당이 지금도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법안에도 문제점이라든가 뭐 부작용들을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수권 능력이 있구나. 뭔가 이제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질 텐데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이렇다면 야당이 103석이라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지금의 여당이 그 정도의 의석수를 갖고 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존재감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여러 법안에 더 참여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소위에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개선책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지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김 교수님 해주신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소위 구성 같은 경우는 야당의 불참이 아니라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동산법과 관련해서는 소위 구성하자고 말했습니다만 여당에서 이게 시간 끌기 아니냐. 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는 구성할 수 있다지 구성해야 한다가 아니라면서 소위 구성이 의무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소위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재량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만큼 소위를 생략한 것은 여당의 판단인 것인데 그로 인해서 여당이 이 독주다,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거대 여당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또 그에 따르는 비판까지도 감수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는데요. 이 임대차 3법뿐만이 아니고요. 공수처 후속 법안들도 이제 통합당 없이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당에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 관련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불과 13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개원연수로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협치하시겠다고.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성하고 진단하셨죠. 이게 지금 문재인식 협치입니까? 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 줄 아십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김여정이한테는 쩔쩔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당한테는 당당하십니까? 북한한테 하는 것 반의 반, 절반의 반, 1%만 그렇게 야당을 배려하세요. 친문만 배려하지 마시고 반문, 비문 국민들도 배려를 하세요. 교수님, 야당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의 기한이 언젠가요? 7월 15일이거든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버릴 동안 야당이 무엇을 했느냐. 사실상 이것을 지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 이거를 속도감 있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정 부분 이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이 지금 여당에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법도 처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 관계법을 이제 고치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이 후보를 내질 않고 있어요. 그럼 아예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야당이, 정당들이 후보를 안 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내는 걸로 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대체 법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평론가님, 지금 야당에서는 장외투쟁 카드 거론이 되는데 검토도 하는 것 같지만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장외투쟁은 별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미 20대 총선, 20대 국회와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번 검증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저희가 다뤘던 윤희숙 의원 발언처럼 비록 이 거대 여당의 어떤 강력한 이 정책 드라이브에 야당이 손쓸 수 있는 대책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국민적 공감을 훨씬 더 얻을 수 있고, 여론이 움직이게 되면 여당 같은 경우도 야당의 눈치는 안 봐도 여론의 눈치는 보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여론이 움직이는 걸 보고 여당에서도 등골이 어느 정도 선을 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의 틀 안에서 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고, 최근에 상임위나 국회 질의를 보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또 야당 의원들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역할 수행을 더 할 때 다음 선거나 남아있는 선거에서 국민들도 야당을 다시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 결국 제도의 틀에서 싸우는 게 최선이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180석에 가까운 이 거대 여당의 힘, 당권을 둘러싼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의원이 서로 후보가 돼서 서로 이제 대의원 대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부산과 서울의 민주당 소속 시장님들의 잘못으로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와 재보궐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여론의 화살과 질타 속에서도 그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공석과 관련해서 재보궐이 내년에 또 있으니까 이것이 당대표의 어떤 당권 레이스하고 결부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재보궐이라는 것의 방점은 누가 더 찍느냐. 그러면 사실은 김부겸 의원이 더 많이 찍는 거죠.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때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고 계속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와의 차별화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향후 4개월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보궐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향후 4개월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에 갈림길이 서 있는 것이다. 여기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본인이 그런 위기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지금 연말에 이 민주당의 어떤 역량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더 강조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 다 자신의 어떤 유리한 영역을 지금 잡고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대 여당의 당권과 입법 독주 또 무기력한 야당 모습까지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소식 저희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3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유환 캐스터, 지금 비가 집중되는 곳은 어딘가요?
네, 현재 비가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에도 무척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밤까지 중부 곳곳으로는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의 엄청난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많게는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1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젯밤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발생했는데요. 태풍 하구핏으로부터 수증기가 다량으로 공급되면서 중부지방의 정체전선을 더욱 활성화시켰고요. 또 이에 따라서 당분간 중부지방에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앞으로 배수구와 하수구 등 미리 점검 꼼꼼히 해주시고요. 또 운전하실 때 하천이나 침수 피해 지역은 피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